저는 고향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러 이유로 귀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여름방학이면 산이나 강에서 뛰어놀며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그곳을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고향 근처에 있는 강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강에서의 기억은 너무 강렬해서 평생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저는 여느 때처럼 형과 함께 강에서 놀고 싶었습니다. 형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점점 밖에서 저와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형이 밖에서 놀아주지 않자 저는 여름방학 내내 형의 방문을 두드리며 놀아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저의 끈질김에 결국 가끔씩 저와 놀러 나와 주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형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형은 이미 입시 준비로 바빴던 시기였고 저는 그저 형과 놀고 싶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침부터 형에게 강에 가자고 졸랐습니다. 새로 산 수영복도 시험해보고 싶었고 억지로 형을 설득해서 함께 강으로 갔습니다. 혹시라도 좋아하는 여자애가 강가에 나와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가에 도착하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내린 비로 강물은 불어나고 탁해져 있었으며 일부 구간은 물이 매우 깊어져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강물의 흐름도 전보다 훨씬 강해 보였지만 저는 그저 물속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형은 위험하다며 돌아가자고 했지만 저는 형의 말을 무시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형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 중간까지 헤엄쳐 나가며 형에게 손을 흔들며 조금 더 놀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강이 그렇게 깊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발목에 무언가 미끈거리는 것이 닿더니 갑자기 저를 물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발목을 감싸는 그 차가운 감촉은 너무 생생해서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저는 발목을 잡고 있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커다란 입과 가늘고 긴 눈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혼란스러웠고 공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 후의 기억은 군데군데 끊겨 있습니다. 형이 저를 구하려고 뛰어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물속에서 그 존재와 형이 싸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물속에서 눈을 감았다 뜨면 무언가 희미하게 보였고 그 존재는 마치 저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처럼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정신을 차렸을 때 형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은 저를 구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가늘고 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의 얼굴은 무표정이었고 그 표정이 너무 차가워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강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물속에서 발목을 잡았던 그 손과 그 형체가 나타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꿈에서조차 그 물속의 차가운 감촉과 그 커다란 눈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당시 살아계셨던 할머니께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때 할머니는 그것이 가파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강 근처에는 악랄한 가파가 살고 있다고 말이죠. 할머니는 제 시리코다마가 뽑히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고 저는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형에게도 그날의 일을 물어보려 했지만 형은 이후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형은 점점 의욕을 잃고 부모님과 저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변화는 너무 극적이었고 저는 형이 물속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은 이전에 다정한 형이 아니었습니다. 형의 눈은 예전처럼 밝지 않았고 마치 깊은 어둠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여름 형은 집을 나간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형은 여전히 그 강에 있는 가파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이 떠난 후에도 저는 계속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의 빈자리는 너무 크고 저는 형이 그 강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에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곤 합니다. 우리 회사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회식이 있을 때마다 종종 괴담을 나누곤 합니다. 그중 한 여성 선배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선배의 고향에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해수욕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지금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관련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한 해변의 집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의 한 직원이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사생활을 촬영한 후 그것을 빌미로 여성들을 협박하고 폭행했습니다. 결국 한 여성이 그 사실을 견디지 못하고 탈의실에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해변의 집에선 목을 맨 여자의 유령이 보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자살할 때도 카메라가 작동 중이었고 그 장면이 찍힌 테이프가 어딘가에 있다는 이야기까지 퍼졌습니다.
그 테이프의 존재는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단순한 도시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여기서부터가 진짜야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여름밤 선배와 그녀의 남자친구 그리고 친구 몇 명이 그 해수욕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자살한 소녀의 유령이 나타난다는 그 해변의 집을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해변의 집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갔지만 대부분 문이 잠겨 있어 내부를 볼 수 없었습니다. 폐허처럼 방치된 해변의 집들은 점점 더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흥미를 잃어가던 찰나 선배의 남자친구가 가기 전에 저쪽을 한번 보자며 한 해변의 집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 중이었고 그의 행동으로 인해 주변의 조명이 사라지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달빛만으로는 그곳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 쪽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놀라서 그쪽으로 달려가 보니 남자친구가 모래에 반쯤 묻혀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묻어놓은 것처럼 모래와 그의 몸 사이에 틈이 없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그의 눈은 두려움으로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비디오 카메라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여러 번 내리친 것처럼 부서져 있었습니다. 선배는 그 순간 예전에 자살한 소녀가 비디오 카메라를 증오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남자친구를 간신히 끌어내었고 모래 속에서 그를 꺼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를 놓지 않으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들은 다시는 그 해수욕장에 가지 않았고 그날 밤 있었던 일은 모두에게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그들에게 단순한 쾌담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비디오 카메라에 찍혔던 것은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는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첫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반 친구였던 야마다 군의 장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마다 군은 여름방학 마지막 날 실종되었고 다음 날 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가 강가에서 놀다가 발을 헛디뎠다고 했지만 왜 평소 가지 않던 장소에 혼자 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장소는 평소 우리가 잘 가지 않던 외진 곳이었기에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야마다 군이 사라지기 전날 저는 반 친구 몇 명과 함께 그의 집에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숙제를 마무리하려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노트를 검토하거나 문제를 풀며 공부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때 야마다 군은 자신의 자유연구 노트를 보여주었는데 현미경으로 관찰한 그림과 메모가 100개 이상 적혀있는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 숙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감탄했지만 그날 밤 야마다 군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그 노트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노트를 찾을 수 없다는 그의 목소리는 매우 초조해 보였습니다. 누군가 그 노트를 몰래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는 자신의 노트를 누군가가 대신 제출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그 후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야마다 군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일이 노트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 노트는 단순한 연구 과제가 아니라 야마다 군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같은 모임에 참석했던 친구들끼리 쉬는 시간에 모였고 우리는 미우라 군이 그 노트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미우라 군은 평소 난폭한 면이 있었고 그날 이후로 학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그가 노트를 훔쳤고 야마다 군이 그 노트를 찾다가 강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추측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확실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늘 소곤소곤 이루어졌고 아무도 그것을 밖으로 이야기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죄책감을 공유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무언가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부모님이 받았고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물소리 같은 소음과 함께 더듬거리며 노트, 히로봉 이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야마다 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분명했기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나에게 전화가 왔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우라 군에게 물어봤지만 그는 화를 내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더욱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나에게만 전화가 왔을까요?
어쩌면 나는 그가 의심했던 대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그 기억이 저를 따라다니며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합니다. 야마다 군의 목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 했고 저는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그날의 전화 소리가 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그 노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야마다 군이 왜 나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 미안함은 점점 더 커져서 저를 짓누릅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을까요? 야마다 군이 찾고 있던 그 노트,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